두통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진통제 하나를 드시고 넘기시잖아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서 참고 쉬어도 되는 두통인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두통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두통이 있죠. 두통도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두통이 있죠. 문제는 일반 분들이 그게 두통인지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뒷목 뻣뻣함 위험 신호일까요? 뒷목이 뻣뻣하면서 두통이 온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드라마 보면 보통 이제 뒷목을 잡고 하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뒷목이 뻣뻣하면 이게 덜컥 겁이 나고 또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에 빠지기 마련이죠. 오늘 영상에서 이 걱정이 실제로 맞는 건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뒷목 뻣뻣한 두통이 올 때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죠. 갑자기 평생 이런 두통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다. 극심하게 두통이 온다. 하나. 두 번째, 두통이 오면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버버하면서 꼬인다. 세 번째,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의식이 점차 흐릿해진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죠. 뇌혈관이 터지거나 혹은 막히는 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되나? 영상을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를 의심해 봐야 되죠? 진통제가 안 듣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그냥 진통제가 안 들어요 이걸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성 두통처럼 오래된 두통인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새로 생겼는데 진통제가 안 듣는 건지 두 가지는 진단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만성 두통에서 약이 안 들을 때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두통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약 한 알, 두 알 먹으면 두통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괜찮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을 먹어도 잘 안 듣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도 많으시고 네네. 이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절반 이상 이것을 3개월 넘게 지속해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두통이 생겨서 진통제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약이 두통을 더 자주 오게 만드는 상태를 유발합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약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뇌가 진통제를 나의 기준값으로 설정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뇌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통증 신호를 켜버립니다. 그래서 잠깐 나았다가 다시 또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다시 진통제를 먹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통제가 안 듣는 시점에서는 치료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기존의 치료가 들었는데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긴장형 두통으로 진통제가 잘 듣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도 바뀌고 강도도 달라지고 패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몸이 다른 접근이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더 강한 진통제를 찾는 게 아니고 원인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고 목의 구조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뇌 혈류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의 호르몬 변화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때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잠깐 막아주는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통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만성화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통이 달라졌다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겼는데 약을 먹어서 진통제를 먹어서 전혀 안 듣는 경우에 이럴 때 훨씬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왔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꼼짝도 안 한다면 이것은 약이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두통이 아닌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두통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최고조로 온다면 일단 그걸 버티면 안 되고 빨리 치료를 받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이제 119를 불러야 되는 두통인지 집에서 참아도 되는 두통인지 신호를 확인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평생 이런 두통 나 진짜 처음 겪어봐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일 수도 있나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정말 가장 위험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벼락 두통 혹은 천둥 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수초에서 길어도 1분 안에 통증이 빡 하고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내려치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빵 하고 옵니다. 보통 두통은 서서히 아니면 내가 오던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거구나 아는데 이거는 달라요. 머리가 빡 하고 통증이 터지듯이 오는 겁니다. 네. 또 이 두통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실제로 뇌 동맥류가 터져버렸을 때는 거의 의식을 잃는 것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뇌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오는 경고 두통이 이런 식의 벼락 두통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센티넬 헤데이크라고 하는데요. 실제 뇌 동맥류가 파열됐던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파열되기 며칠에서 몇 주 전에 이런 평소와 전혀 다르고 너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극심한 강도까지 이른 두통을 겪은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 경구 두통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두통이랑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막 내가 진짜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순식간에 걔가 가라앉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출혈에서 오는 마비 증상, 어눌해지는 증상, 쓰러짐 이런 것들도 없고 진짜 심지어 진통제에 반응을 해요. 점점 가라앉으니까 그냥 나 이번에 좀 심한 두통이 왔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진통제 드시고 쉬지 마시고 당장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통이 올 때 특히 또 주의해야 될 증상이 또 따로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응급 신호일 때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두통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힘이 툭 빠진다. 또 말이 갑자기 꼬인다. 또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는 왜 오는 거죠? 당연히 이것 또한 엄청난 응급 상황이거든요. 내가 머리 아픈 것만 있을 때랑 이런 신경학적 증상, 아까 말씀하셨던 증상들이랑 같이 올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져버려서 그 혈관이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 그 부위에 따라서 몸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증상이 생기고 언어 중추가 있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이상해지고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시각 피질이나 시신경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물체가 막 여러 개로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튼 쳐지는 것, 동굴 가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증상만 한번 외워보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처진다. 또 팔을 들었을 때 갑자기 툭 떨어진다. 또 말을 하는데 말이 어눌하면서 발음이 꼬인다. 이거 너무 외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세 가지 이따 제가 요약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119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뇌세포는 혈류가 막히자마자 4분, 5분 내로 상해버려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좀 두고 볼까 이게 아니에요. 빠른 대응이 그냥 바로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쉽게. 왜냐면 이게 응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119를 불러라 라는 의미로 fast, 빨리 라고 외울 수 있는데요. F는 face, 얼굴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했을 때 웃어보세요 했을 때 이게 입꼬리 두 개가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얼굴 한쪽에 마비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A는 arm인데요. 이것도 다 양쪽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팔 한번 들어보세요. 양쪽 팔 들어보세요 하고 했는데 한쪽이 서서히 힘이 빠지거나 한쪽을 제대로 못 올리시는 거죠. 그 다음 S, speak or speech,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말을 할 때 쓰는 근육의 이상도 보지만
그냥 언어 중추가 상해버렸을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선생님 주소 어디예요? 주소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해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주소나 뭐 성함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T는 마지막으로 타임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FAST에서 T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치료까지 시간이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혈전 용의제를 쓰면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럴 때 증상이 발생한 후에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반 이내에 빨리 이거 약을 투여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세포를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빨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FAST, F, face, arm, speech, 말, 그 다음에 time 이 네 글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이 오면서 뭐 의식이 떨어진다, 이제 마비가 온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같이 속도 안 좋고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리고 이런 빛들이 너무 막 싫고 소리도 너무 듣고 싶지 않고 막 찌르는 듯이 느껴진다. 조금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럴 때는 위험한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증상인데 왜냐면 일반적인 편두통 증상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편두통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거 내 패턴이야 하고 알 수 있는데 처음 이 증상을 겪으면 이게 위험한 건가 아닌가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편두통에서도 구역, 구토, 빛, 소리에 과민한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이런 증상들이 두통과 함께 천천히 올라오고 내가 원래 앓던 편두통이야 하고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면 계속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뇌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구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수처럼 구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구토는 일반적으로 미식거리는 게 아니고 빡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걸 뇌압 상승에 의한 구토구나 하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위험한 두통인 거죠. 위험한 증상이고 네네네. 그러면 그냥 속이 좀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 이거는 편두통일 수 있지만 네네네. 이렇게 갑자기 빡 나오는 구토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같이 오는 게 의식이 좀 흐릿해지죠. 네. 그러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평소랑 다르다. 눈빛 좀 이상하다. 지금. 뇌에 좀 영향이 있다는 거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동반해서 오는 두통도 집에서 기다리지만 말고 진단을 빨리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들이네요. 네네. 자, 뇌졸중이 의심될 때 보통 이제 집에서 버티거나 또는 마사지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러한 뇌졸중처럼 증상이 의심되는 이 FST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대처를 한번 알려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19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이기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내가 응급실에 가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마사지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고 의식이 흐릿하고 이러니까 이런 목 근처 아니면 이런 데를 막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목이나 머리 근처를 강하게 압박하는 마사지를 해버리면 이렇게 혈관을 막는 핏덩어리들이 막혀있지만 않고 떨어져 나가면서 더 넓은 부위로 퍼져서 다른 곳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분들은 혈관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을 막 세게 주면 파열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도로 마사지를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는 거겠지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찜질, 따뜻한 찜질인데요.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미 문제가 많이 생긴 혈관에 열을 주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T 바로 전화를 해서 응급실에 가라고 했죠. 그런데 자버리는 거예요. 좀 자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나 지금 좀 컨디션 안 좋나 보다 이러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뇌에 혈액이 안 들어가면서 문제가 다시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시 잠을 먼저 자버리고 또 그러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왔다가 사라져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증상이 FAST 이걸 확인하시고 이럴 때 위험 신호가 걸린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렸다가 막혔다가 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빨리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한번 문제가 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고 빗자루 본전이니까 검사를 특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편두통이 왜 생기는 건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편두통 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떠오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편두통 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좀 참지 그래. 두통이 좀 그렇게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들어도 이제 가슴이 아픈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편두통은 그냥 머리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WHO에서도 전 세계 질병 부담 중에 이를테면 전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10손가락에 드는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심하냐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지는 병이고 이게 편두통이 왜 고통스러운지 이해를 하시면 다른 분들도 잘 알게 되실 것 같아요. 편두통은 통증만 오는 게 아니고 뇌 전체 과항분산, 뇌 전체가 아주 강력한 신호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고 자극에 고통받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뇌가 흥분한 상태로 세팅이 남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편두통이 딱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빛, 뭐 형광등 불빛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일상적인 소리, 냄새, 그리고 날씨의 변화, 그리고 오늘 조금 못 잤다. 아니면 오늘 조금 많이 잤다. 아니면 일상적으로 나 그냥 출근해서 혹은 학교 가서 받는 스트레스 이 정도의 일상적인 자극들에도 뇌가 과민 반응을 확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냄새에 민감하거나 저 소리 싫어요. 저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뭐 시계 소리 이런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날이 흐리면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날 흐리기만 하면 확 와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생물학적 특징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편두통이 오죠? 이게 이런 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이게 내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고 나는 남들보다 소화기관이 좀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한다. 아니면 감기 걸렸을 때 맨날 코가 뭐 비염이 있어서 타고나길 그래서 콧물이 난다. 이런 것처럼 민감한 신경계를 타고 난 겁니다. 그렇죠. 유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내가 기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냥 나의 특성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편두통이 오기 쉬운 상태로 돼 있는 거고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강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편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지만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또 저희가 진료실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을 보면은 목 상태가 굉장히 뻣뻣한 분들이 많아요. 목도 뻣뻣하고 어깨도 이렇게 긴장돼 있고 눈도 굉장히 충혈이 돼 있고 귀도 이렇게 과민해져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특히 목 상부 경추 1번, 2번 그리고 주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보니까 이게 3차 신경, 이게 뭐 편두통을 일으키는 중요한 신경인데 3차 신경과 연결된 경로가 굉장히 쪼여져 있으면서 자극을 쉽게 받는 상태인 것을 저희는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원래 예민한 상태인데 목과 주변의 두피에서 오는 자극이 계속 이 부분에 버튼을 누른 것처럼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일상적인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자극을 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이렇게 반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저희가 이제 경열 마사지도 알려드리고 할 텐데 이렇게 눈 피로와 뒷목 긴장까지 같이 조절을 해줘야 치료가 어느 정도 반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편두통 환자들을 조사해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경추통, 목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네.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확실히 있다고 봐야죠. 네네. 네. 자, 그러면 현재 올 때랑 안 올 때랑 이렇게 있는데 네. 편두통을 만드는 스위치라는 게 있죠. 그럼요.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실까요?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면 나 어제랑 똑같이 자고 똑같은 수면 시간, 똑같은 기상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두통이 왔다. 어젠 괜찮았는데 나 커피는 맨날 마시는데 오늘은 커피 마셨더니 아프다. 스트레스 맨날 받아요. 근데 오늘 스트레스 받았더니 갑자기 두통이 왔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편두통은 유발 요인 스위치 딱 한 개만으로도 똑 켜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합쳐지면서 확 편두통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양동이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뇌에 물이 채워지는 양동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오늘 적게 잤어요. 그러면 살짝 양동이가 찹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상적인 스트레스 살짝 양동이가 찹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요. 그러면 또 양동이가 차죠. 이거 하나는 다 괜찮을 수 있는데 여러 개가 겹치면서 양동이가 확 넘치는 순간 편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커피 마셨을 때 괜찮았는데 오늘은 두통이 오는 이유? 오늘은 왜냐하면 잠도 적게 잤고 날씨도 안 좋고 커피도 마셨고 스트레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겹치는 날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억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양동이로 이해를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양동이를 채우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수면 문제는 잠을 못 자도 오고 너무 많이 자도 옵니다. 많이 자도 온다고요? 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고 오는 두통이 있거든요. 이게 왜 생기냐면 평일에 세팅된 뇌의 리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말이니까 더 자야지, 더 좋겠지 하고 자는데 이런 뇌가 만들어진 뇌의 리듬이 주말에 깨지면서 기상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만 달라져도 뇌가 시차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차이 주지 말고 1시간 이내로 기상 시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일정한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일정한 나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날씨 정말 얘기 많이 듣죠. 날이 안 좋으면 아프다 이런 분도 있는데 날씨 변화도 흔한 편두통의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 오기 전날 태풍이 올 때 기압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혈관 주변 조직이 이제 팽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뇌혈관의 주변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이거 뭐 흐린 날에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편두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날씨를 거의 정확히 예측합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비 옵니다 하면 일기예보 괜찮은데 보면은 진짜 비가 와요. 네.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뇌의 신경계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말에 많이 자는 건데도 그게 편두통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트레스를 받고 막 열심히 일하는 평일 동안은 괜찮다가 주말 첫날, 이제 연휴 첫날 퇴근하고 이제 막 빡센 일 해결하고 집에 오는 길에 두통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let down headache, 쉽게 말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편두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는 동안에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에서 분비를 하거든요. 그럼 얘는 확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혈관을 수축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일을 막 빠르게 쳐내야 되니까. 긴장이 딱 풀리면 코르티졸이 뚝 떨어지면서 혈관이 갑자기 커집니다. 이 확장되는 순간에 편두통 회로가 딱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다음 날에 누워서 길게 자야지 하고 확 긴장을 푸는 순간에 두통이 옵니다. 이게 내 몸이 막 전투 모드에 있다가 휴식 모드로 넘어가는 이런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영향을 끼치는가 보니까 포도주, 특히 레드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숙성된 치즈 혹은 가공육, 또 초콜릿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티라민이나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혈관을 자극을 해서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저거 다 와인 안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편두통을 잘 관리해서 마음 편하게 네. 와인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치료를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을 먹었다고 또 무조건 편두통이 오진 않아요. 양동이가 계속 차면서 트리거가 딱 걸리는 순간에 이 음식이 마지막으로 두통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생활을 잘 일정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평소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끼니를 거르는 것 하고 물을 적게 마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괜찮은 기간이 쭉 괜찮았는데 그래서 평소랑 다른 일이 있으셨냐 하고 여쭤보니 알고 보니 그분이 건강검진을 간다고 밥을 걸렀던 거예요. 맞아. 아 이거 진짜 꽤 중요하다. 왜냐면 아침에 받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날 밤부터 거의 오후까지 쭉 굶은 상태로 공복을 유지하잖아요. 공복이 굉장한 편두통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날에는 양동이들이 빨리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양동이를 생각해보고 나는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특히 어떤 부분에 더 잘 반응을 하는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수면이 버튼인지, 술인지, 날씨인지, 혹은 스트레스인지, 밥을 거르는 게 더 심하게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두통 일기죠. 예. 네. 그래서 두통이 온 날만 적지 마시고 그 전날에 잠은 어땠는지, 술은 뭘 마셨는지, 끼니를 걸리진 않았는지, 스트레스가 많았는지를 해가지고 알고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나는 비 오는 날보다 잠을 못 자는 다음 날이 더 두통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혹은 나는 다행히 와인보다는 주말에 늦잠을 자면 오는구나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는 게 두통 관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편두통이 무엇인지 어떤 게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편두통이 만성 편두통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만성화되면 나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만성 편두통 앓게 되면은 네. 이제 환자분들이 압니다. 이게 두통이 정말 뿌리가 깊게 자리 잡았구나. 이런 분들은 나 진짜 만성 편두통인데 이제 나을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죠. 자,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한번 만성 편두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혹은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진통제를 한 달에 며칠이나 드시고 계신지 혹은 몇 알이나 드시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만약 10일이 넘는다면 정말 중요한 지점에 계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편두통이 만성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한 달에 두통 일수가 이제 15일까지 넘어가면 만성 편두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즉 한 달의 절반 이상을 두통과 살고 있다. 이럴 때 만성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이 편두통을 앓으면서 진통제를 이제 친구처럼 삼고 가게 되거든요. 아프니까요. 네네. 이때 먹는 진통제가 만성화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약을 먹는 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원래 나의 뇌는 통증을 느낄 때 이걸 억제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란 게 있거든요.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죠. 너무 아파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내인성 통증 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통증을 딱 느끼면 자체적으로 진통 물질을 확 분비해서 얘를 가라앉혀줍니다. 근데 외부에서 진통제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뭐야 뇌가 나는 통증 조절 안 해도 되겠는데 얘가 외부에서 오는 진통제가 알아서 해주네? 이러고 이 조절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완전한 통증이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공식 진단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약물 과용 두통은 약을 몇 알이나 먹었냐 요거보다는 한 달에 먹은 날이 며칠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말할 때 한 달에 10일 또는 15일 이상 약을 먹고 이 날들이 3개월 이상 쭉 지속됐을 때 나의 두통이 안 없어지고 더 심해진다 했을 때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한 달에 10일 동안 약을 먹는다 하면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 15일 동안 약을 먹는다 했을 땐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10일에서 15일이라고 했냐면 약 종류마다 이게 또 뇌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두통 때문에 진통제 약을 먹는 날이 한 달에 10일 이상 된다면 꼭 진료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만성화가 되면은 또 뭐가 다르냐면 뇌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만성 편두통 환자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은 통증 처리 영역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돼요. 아예 뇌가 모양이 변하는 네네네. 건가요? 그죠. 뇌가 통증에 예민해지도록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왔던 두통이 이유 없이 혹은 또 진통제가 듣지도 않고 이제는 빛이나 소리, 냄새만 어떤 자극만 와도 바로 두통이 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만성 편두통 나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왜 또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래도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만성 편두통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망가진 뇌, 진짜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긴 뇌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 뇌의 신경계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 통증에 막 예민하게 구성되어 있던 뇌가 다시 정상적인 원래 뇌로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진통제를 계속 먹는 사이클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편두통 유발 요인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생활 습관을 일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편두통의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의 구조와 뇌혈류 순환을 함께 개선하는 것. 이 3가지가 딱 합쳐진다면 막 한 달에 20일 정도는 항상 두통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점점 두통이 오는 날수가 줄어듭니다. 아 요새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편두통이 왔을 때 혼자 할 수 있는 경혈 마사지를 알려주실 거죠? 네,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SNS 하다가 이제 두통 있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거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해보시라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편두통 나 심한데 어떻게 하지 이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당연히 무슨 이상한 얘기 약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진짜로 이거고 좋아졌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볼 테니까 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물론 이게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꽤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의외로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죠. 네. 자, 5분 정도는 해볼 텐데요. 먼저 측두 쪽입니다. 눈 옆하고 측두 쪽으로 이쪽에 긴장된 부분을 풀어주는 건데 옆머리, 관자놀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가볍게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쭉 풀어주는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왜냐면은 긴장된 어떤 신경도 이완시켜주고 그다음에 내 머리에 두통을 유발하는 포인트들을 풀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둥글게 돌렸다가 위아래로 하고 혈자리 이름은 태양혈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그렇죠. 아니죠. 네. 네.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세게 하고 싶다. 네. 개세게 하고 싶다.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쥐고 너클로 여기를 꽉 쥐고 강하신 이거를 분들 이렇게 막 해주시면은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거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리프를 개세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파요. 근데 진짜 좋아졌다고. 네, 이렇게 잡고 위아래로 계속 문질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은 좀 네. 재밌으라고 세게 했습니다. 정말 구멍 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시원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 네, 구멍이 날랑말랑 아니.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네.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위아래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아픈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거든요. 아픈 데는 조금 더 오래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아픈 데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진짜 중요한 게 뒤쪽에서 풍지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뒷목과 머리카락이 만나는 경계선에서 단단한 곳이 있는데 이곳을 두 손가락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 더 아프고 뻣뻣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하는데 보통 양쪽 다 아픈 분도 있지만 한쪽이 더 아픈 분이 있거든요. 한쪽에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나 느낌이 여기 온다. 뭔가 좀 잘못돼 있다. 네, 그거 정말 그런 거죠.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듯이 꾹 눌러서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에 개세게 한다. 엄지로 꾹 누르고 고개를 그냥 누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손가락으로도 네, 누르고 뒤로도 넣고. 머리의 힘으로도 확 네, 옆으로도 넣고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눈이 번쩍 뜨지고 머리가 아파서 시원해지는 눈이 것 떠지는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효과가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 약간 만능혈처럼 부르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대부분 또 아실 거예요. 체했을 때 여기 누르시잖아요.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살짝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쪽을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를 건데 살짝 누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약간 묵직하게 여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여기 이렇게 묵직하게 아파도 돼요?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쭉 꾹 눌러주세요. 한의학적으로는 전신의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포인트 자리인데 실제로 예전부터도 두통, 치통, 눈이 피로하다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여기도 하시고 손도 눌러주고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양동이 말씀드렸죠. 네. 편두통을 관리하는 방법, 편두통의 버튼을 끄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실까요? 이게 또 양동이에 물이 하나씩
차다 보면 넘치면서 두통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양동이가 차지 않도록 평소에 찰만한 것들을 안 차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쓴 책에서도 소개를 해줬는데 두통 버튼이라는 개념입니다. 환자분마다 여기에서 이제 두통에 자극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고유한 두통 포인트들, 두통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들이 눌리면 두통이 확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잠을 잘 잤어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버튼이 살아 있어도 안 켜집니다. 근데 내가 잠을 좀 못 자서 양동이가 넘쳤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 눌리면서 두통이 켜집니다.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해서 이미 있는 두통 버튼이 켜지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게 편두통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네.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버튼을 끄는 진짜 핵심을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기상 시간은 일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편두통 환자는 그러니까 두통만 아니고 뇌의 어떤 상태잖아요. 네. 이런 뇌의 상태는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일주기 리듬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이게 흔들리는 순간 타다닥 하면서 두통 버튼이 열리거든요. 리듬. 그래서 물론 일정하게 자는 것도 좋죠. 그런데 실제로는 몇 시에 자는지보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을 고정을 해두세요. 그러면 뇌의 리듬이 안정되고 그 자체로 연구에서도 편두통 빈도가 20에서 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맨날 출근할 때처럼 일어나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늦잠 자도 1시간은 넘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통제 혹은 돈 투자 안 하고 시간 투자 뭐 안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특히 주말이라고 알겠습니다. 너무 방치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 요즘 다 모니터 보고 일하시고 모니터 보고 공부하시고 스마트폰 보시고 TV 보시고 화면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아까 두통을 유발하는 3차 신경, 특히 편두통은 3차 신경의 신경 자극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3차 신경 회로와 목 관절에서 가는 신경 통증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면 편두통의 버튼을 켤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1시간 볼 때마다 스트레칭 해주고 목의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1시간 이제 화면 보고 일하고 공부하셨으면 고개 천천히 뒤로 젖혀주시고 양옆으로 돌려주시고 승모근도 약간 으쓱으쓱하면서 힘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개세게 하는 마사지. 아 경혈 마사지요. 구멍 날 정도는 네. 아니고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준다면 그것도 이제 1시간마다 네, 해준다면 섞어서 해주세요. 아우, 섞어서 훨씬 나을 겁니다. 여기서 또 스트레칭 하실 때 나 빨리 하고 다시 일해야 돼 하면서 빨리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쭉 가셨다가 여기서 좀 안 넘어가는 것 같다 하면 좀 멈췄다가 살짝 더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하시고 제대로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카페인 관리죠. 우리가 커피의 민족이죠. 네. 그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커피 마시는데 클럽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카페인을 마시면서도 두통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네. 그럼 제가 이거를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은 하루 커피 한 잔 혹은 정말 2잔까지 마신다고 해도 네. 이거를 오전에 드시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이후에 이제 드시는 카페인은 나중에 우리가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수면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아 이렇게 와르르 도미노처럼 네네네네네. 되는 그래서 거예요. 기상 시간이 일정하게 되는 걸 방해할 정도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되고 오전에 한 잔 혹은 2잔 정도로 타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뭐 진통제를 보면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도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이게 뭐 마셔서 약이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왜 커피를 마셨을 때 두통이 온다고 하는 건지 네, 카페인 성분이 두통을 잡아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네. 두통을 단기간에 줄여주고 또 편두통 약 중에 카페인 종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카페인이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게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설정되고 네. 그러다 카페인이 안 돌아버리면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일종의 두통이 금단처럼 그렇죠. 이거를 돼버리는 카페인 금단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죠. 2시 전에 최대 2잔 네네. 네. 네.
그 다음에도 또 편두통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에서 고치면 좋을 관리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다 알려드려버리면 저희는 이제 곤란할 수 있지만 여기도 다 적혀 네. 있습니다. 우리 두통 환자분들 저희가 너무 사랑하니까 네. 네,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통 일기 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두통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버킷을 채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 뭘 먹었고 언제 어떻게 잤는지. 저는 근데 초등학생 때도 일기 쓰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 뭐 아닌가요? 내가 뭐 그 자잘한 걸 쓸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메모장에다가 쓰는 것처럼 네. 그냥 기록만 해도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아예 저희가 어플도 만들었어요. 아, 그냥 터치만 하면 터치만 되는 하면 걸로.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메모장에 기록을 한다면은 몇 월 며칠 오른쪽 관자놀이가 강도 7로 아팠다. 그날 잠은 몇 시간 잤다. 근데 아침 레드와인을 마셨다. 아, 뭔가 의심되는 네, 네. 유발요인 이런 거 했다. 그리고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는데 괜찮았다. 뭐 이런 네. 것만 한 줄로 딱 약 기록하시면 효과가 되거든요. 뭐 있었다 없었다. 네. 오케이 네, 이런 그렇게 거. 특히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주면 훨씬, 그리고 그걸 갖고 진료실에 온다. 네. 훨씬 대응이 편해요. 그리고 두통이 이미 있으신 두통 환자분들이잖아요. 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음. 두통을 줄이고 이런 건 다 생활 습관으로 하겠는데 왔을 때 대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빨리 대처할수록 빨리 완화가 되고 그 염증 물질의 노출이 더 적은 시간 될수록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용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빛도 차단하시고 소리도 차단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주무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그래서 빛, 소리, 냄새, 외부의 자극을 싹 차단해 주세요. 그리고 물을 살짝 마시고 가능하면 쉬시고 관자놀이나 뭐 이마나 여기 목 뒤에 따뜻한 수건 말고 혈관을 약간 수축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수건을 얻는 것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혈자리 마사지 당연히 도움되고요.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 아니면 뭐 약국에서 사는 것도 관련 없지만 나에게 잘 맞는 두통약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약 먹으면 효과 좋다 요랬던 거, 이것을 두통이 왔을 때 초기에 적절하게 딱 오자마자 참지 마세요. 참았다가 나 이거 참으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한번 참으면 이번에 약 안 먹고, 왜냐면 아까 약 많이 먹는 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오자마자 바로 드세요. 그래야지 염증 물질의 노출이 덜 되고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약물 과용 두통도 이게 초기에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여러 날 동안 먹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두통이 왔을 때는 빠르게 약을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약 이야기를 한 김에 네. 편두통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일반 진통제하고 네. 편두통 약이 또 따로 있죠. 아, 그럼요. 네네. 이게 타이레놀을 많이 생각하시고 요즘에는 뭐 브루펜, 탁센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 편두통에 듣지 않습니다. 물론 탁센이나 브루펜은 일부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편두통은 타이레놀이 해결할 수 있는 염증 혹은 통증 경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타이레놀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두통은 3차 신경 혈관계의 염증 반응이죠. 뇌신경계 염증 반응이고, 브루펜이나 뭐 탁센, 나프록센 이런 계열들은 통증 신호,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경로를 차단하긴 하는데 편두통은 이 경로로만 오는 게 아니고 3차 신경이 탁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 있는 혈관이 막 커지고 여기서 염증 물질이 계속 방출이 되거든요. 뭐 어려운 말로 CGRP라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특이한 염증 물질을 확 줄여주고 확장된 혈관을 수축해줄 수 있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트립탄이라는 이제 편두통 전용 약도 있죠. 이게 199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한때는 이제 편두통 치료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 라고 이제 평을 받기도 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일반 진통제와는 다른 경로로 뇌혈관의 두통이 이제 뇌혈관 쪽에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네. 뇌혈관에 작용하는 독특한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두통인데 이 약만 듣고 안 들어가 아니고 네. 이럴 때는 진단도 받아보고 상의를 하면서 편두통에 대한 약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딱 맞는 약을 먹어야 그쵸. 효과가 네. 팍 오는 거네요. 상의를 해서 한번 처방을 받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트립탄이란 약물은 기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 이 트립탄 제제는 편두통의 주된 원인인 이 혈관이 확장된 거를 조절을 해주고 아까 말했던 CGRP라는 염증 물질까지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네. 편두통 자체의 경로를
전반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그냥 있어요. 오로지 편두통만을 위한 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편두통의 전반적인 경로를 막아준다고 했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약을 드신 타이밍입니다. 네. 완전한 편두통 통증 경로가 완전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나서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줍니다. 왜냐면 이미 시작이 된 연쇄 반응들이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지금 그 편두통 온다. 본인들은 아시거든요. 이게 그냥 좀 목이 뻣뻣한 건지 편두통인지 딱 편두통 왔다. 지금 온다 했을 때 초기에 바로 드셔주셔야지 빠르게 작동하고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럼 덜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약도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니까 네. 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약을 한번 찾아보는 시도가 필요할 아마 것 처음 같습니다. 드시게 되시면 처음 대중적으로 드시는 거 먼저 처방해 주실 거고 먹어보고 반응 어떤가 보고 또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다 본인에게 맞는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편두통이 가끔 온다. 강도가 뭐 괜찮다, 견딜만하다. 그러면 일반 진통제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게 좀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전문적인 약을 한번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약은 이제 편두통의 증상하고 네. 빈도를 관리하는 거지 편두통 자체를 진짜 치료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렇죠. 왔을 때 좀 빨리 눌러준다. 에 가깝죠. 그래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도도 같이 해보는 게 정말 필요하겠죠. 요즘 현대인들이 원인 모를 통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렇죠. 있죠. 두통도 만성 통증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통은 대표적인 만성 통증 질환인데요.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이고 허리 아픈 거, 목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나 어깨 만성으로 아파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두통도 똑같습니다. 3개월 이상,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만성 두통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만성 두통을 겪는 인구가 3%나 된대요. 네, 엄청 많은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면 150만 명이 네네. 만성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만성 두통을 제대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 원래 머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 만성 두통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통증이 올 때만 아프다가 어느 정도 괜찮다가 어느 판 뭐 아플만하게 아프다가 점차 통증이 과민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뇌 자체가 이제 통증 자체에 특화되는 겁니다. 통증 자체가 뇌 자체가 통증이 과민해지는 거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중추감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에 뭐 뇌가 굉장히 예민해졌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네. 중추감작이랍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만한 자극이 없어도 두통이 오는 거.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 거랑 똑같습니다. 네. 두통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별 이유 없이 툭툭 증상이 그냥 아픈 거네요. 자극이 오면 똑같이 계속 두통이 심하게 오는 특화된 증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만 받을 때 오는 두통이 날씨만 바뀌어도 조금만 피곤해도 이유가 없이 두통이 오는 경우가 오죠. 이게 바로 만성 두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추 감작으로 뇌가 좀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에 와서 네. 궁금해 하시죠. 내가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 네. 이거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치료한 어떤 경험만으로 볼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두통이 왔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어떤 것들이 원인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논문 좀 많이 찾아보고 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찾아본 네. 거죠. 통계적으로도 만성 편두통 환자의 26%가 네. 2년 내에 좋아진다는 결과가 2년이면 좋아지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궁금해 찾아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좋아지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것들을 네네. 저의 치료 패턴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론들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성 두통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급성기에 편두통 약물을 너무 남용한다. 그러면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먹는 건 적절하지만 나 안 듣는 것 같아.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먹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 더 드시고 처음부터 2개씩 드시고 네. 뭐 이런 경우 네네. 적절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물을 계속 먹어서 그 다음에 약물을 먹어도 안 되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도 안 남용하는 하시고. 그게 남인 거죠. 두 번째로 급성기 두통 때 치료가 효과적이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랑 이어집니다. 효과가 없는데 약물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치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찾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게 만성화되는 거고 세 번째 비만, 우울증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이런 부분들을 만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만성 두통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이냐면 그냥 참는 거예요. 아, 뭐약 계속 먹으면 안 진통제. 좋다니까. 네네네. 이런 참는 거하고 네. 혹은 진통제만 먹는 거 이런 두 가지가 다 상태를 나쁘게 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다시 역조합을 해서 내가 대응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약물의 남용을 줄이는 겁니다. 진통제의 과도한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 두통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파악을 하고 혹시 내 몸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일상생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비만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우울증에서도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아, 이게 결국에는 두통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완전 필요한 거네. 이미 만성화가 그죠.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또 만성 두통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뵈면 목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쪽 목만 많이 관절이 안 움직이고 뻣뻣하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도 목에서부터 두통의 통증 신호가 계속 입력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아까 계속. 뭐 양동이가 계속 채워지는 어떤 요인들이 될 수 있는 왜냐면 거예요. 여기서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계속 물을 채워주니까 이때는 목 관절에서 통증 신호가 입력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왜냐면 노출이 덜 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구조 즉 목의 관절을 바로잡는 것, 근육을 바로잡는 것과 순환, 혈관, 뇌 혈류까지 돌아가는 혈류순환 그리고 신경의 전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치료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두통, 만성두통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죠.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구조랑 순환 두 가지를 동시에 바로잡는 듀얼 플로우 치료라고 그냥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구조와 순환이 같이 개선될 때 만성두통의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와 강도가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 두통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자, 자주 듣는 질문이죠. 예, 두통인데도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증상이 오는 이유는 뭐죠? 아, 이게 일단 편두통 환자분들의 흔한 동반 증상으로 속이 안 좋은 혹은 진짜 구토까지 함까지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한 70%에서 80%의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 올 때 이런 속 불편감을 같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막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데 두통이 없이 이런 증상만 계속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검사를 받고 위 내시경을 받고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위 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화제가 안 듣는 게 위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장 문제가 아니고 머리하고 관계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두통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뇌와 장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미주신경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뇌와 심장, 폐, 위장, 호장, 대장까지 신경이 이렇게까지 쭉 긴가요? 가장 긴 신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가 양방향으로 오는데 네. 여기서 내가 뭔가 대응을 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지 봐야 돼요. 즉 미주신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은 여기에 있는데 사실 뭐 입력되는 신호는 뭔가 그렇죠. 여기서 오는 그렇죠. 걸 수 네.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미주신경 문제가 생기면 네.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또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뭔가 체한 느낌이 오겠죠? 위산 분비도 잘 안 되고 장이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소화기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정말 중요한데 편두통이 오면 위장 운동 자체가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통제를 먹으면 약이 위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들은 네. 위장 자체에서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엎치는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아파서 네네, 먹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위장 문제와 같이 올 때는 이 부분에서 영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같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네. 여기서도 여기서도. 네. 그러면 위장도 좋아지고 두통도 좋아지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속 안 좋고 뭔가 막 체한 것 같고 하면서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이상은 없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특정한 두통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패턴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네. 즉 특정 패턴이 반복된다.
그럼 이제 어떤 두통인지 그 두통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맞게 그래서 두통 진단에서 어떤 패턴으로 내가 두통이 오는지 아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통 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더 좋고요. 네. 내가 두통이 언제 오는지, 네.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네. 동반되는 증상은 무엇인지, 속이 메스꺼움이 이제 동반되는 게 두통의 패턴 중에 가장 흔한 게 네. 그러면 이제 편두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긴장형 두통도 네.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소화기 증상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럼 편두통이 아닌데도 머리 아픈 것과 속 메스꺼움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네.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의료진과 그렇죠. 판단을 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긴장형 두통인지 편두통인지 두 개가 뭐 섞여 있더라도 구분을 확실히 해놔야 치료 방법,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긴장형 두통은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편두통은 유발 요인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신경 혈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치료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하게 나 머리 아플 때마다 소화기 증상이 같이 온다고 하면 편두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그냥 뭉뚱거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책에서도 두통 유형별로 이럴 때 만성호가 되면 속 불편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자세히 정리를 해뒀거든요. 내 두통이 어떤 두통인지 체크해 보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진통제를 10일 이상 드신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진통제가 두통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두통을 더 자주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어떻게 아파서 먹는 약이 더 나를 아프게 하냐. 근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체적인 통증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네. 물질을 스스로 분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밖에서 진통제가 들어오면서 이것들 탁탁탁 끊어버리면 네. 뇌가 학습을 해요. 에이, 약이 해결해주네.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시스템을 아예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뇌가 통증에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진통제가 없으면은 이제 못 사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점차 증폭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또 진통제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뭐라고 하냐? 약이 이제 개발되고 사람들이 약을 잘 먹다 보니까 네.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점차 더 심해지는 패턴들을 보고 이게 약이 문제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아예 진단 항목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거를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드려볼게요. 약물의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진통제, 타이레놀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과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고 이부프로펜 계열, 나프록센 계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 때문에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 날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그리고 나의 두통이 원래 두통보다 더 심해졌을 때 이때 약물 과용 두통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트립탄 계열 이런 것들은 한 달에 10일 이상으로 조금 더 줄어듭니다. 걔는 조금 더 몸에 작용을 세게 하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기준이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네네. 이틀에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먹으면 약물 과용 두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을 자주 먹는다. 이틀에 한 번 먹게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진료실까지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상당수가 이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타이레놀 한 알이면 됐는데 지금은 2알, 3알 먹어야 되고 네. 안 들어서 안 먹는다는 분이 많아요. 이제 먹으면 안 돼. 왜 안 드세요? 그냥 아프고 말지. 네. 아니면 응급실 가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패턴은 똑같고 이거 위험한 건 아닌데 너무 아픈데 솔직히 할 게 가서 없으니까. 똑같으니 그냥 안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약에 계속 너무 노출이 많이 된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약이 점차 조금씩 먹다가 늘어나면서 자주 먹다가 양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약물 과용 두통이다. 네. 이럴 때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약물을 드시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진통제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는지, 며칠 먹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0일이 넘는다면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해야죠. 네. 이게 이게 혼자 약이 막 대응하면 안 되고. 들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건지 네. 그 약 자체에 의존성이 생긴 건지 실제로 약물 과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갑자기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약 먹지 말라 했어, 위험하다고 했어 하고 끊어버리면 반동 두통이란 게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뇌 통증 조절 시스템이 계속 진통제가 오면 이제 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약이 갑자기 약도 없어져요. 그러면 통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팍 커지거든요.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강한 약을 또 찾게 되면 여기서 또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정확한 상황 파악, 그렇죠. 진단하에 안전하게, 예. 일할 때 약물을 드시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복 유산소 운동, 이게 지방 연소에 진짜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네, 요즘 갓생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드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유튜브에서 봤다고 공복에 운동을 해야 지방이 잘 빠진다고.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낮아지거든요. 네. 몸이 에너지를 급하게 써야 되니까 혈당이 없으니까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공복 운동이 식후 운동보다 지방 산화율이 10%에서 20% 높다. 이런 정보가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몸이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를 쓸 때 지방만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던 근육의 단백질도 같이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단백질 정말 소중하죠. 우리 몸의 근육. 예. 그래서 이 작용을 근육의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복 상태가 길면 길수록 운동 강도가 빡세고 높을수록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가 더 오랫동안 고픈 상태에서 네. 더 세게 운동을 하면 지방보다는 나의 소중한 네. 근육이 당연히 지방 연소 되겠죠. 네. 되지만 나의 근육도 같이 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태웠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동안 지방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지방을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태우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내내 내 몸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루의 전체 대사량이 네. 더 중요하겠죠. 내 근육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에너지를 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1kg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kg당 13에서 15kcal를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내 몸에서 다이어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계산을 해보죠. 공복 운동으로 운동 중에 지방을 10% 더 태웠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육이 줄어가지고 하루 기초 대사량이 100kcal가 줄었다. 그러면 1년에 36,500kcal인데요.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지방으로만 5kg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네. 줄면서 지방이 5kg가 더 찌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공복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살이 안 빠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뱃살만 볼록 나오는 분들. 나는 운동량을 계속 지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공복 운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공복 운동 좋다. 그러면 누구에나 좋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와 50대에서 이런 몸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시죠. 20대랑 50대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가지 큰 축으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사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1%씩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30대일 때랑 대비해서 근육량이 이미 15%에서 20% 정도는 줄어든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육량이 적을수록 공복 운동할 때 근육이 분해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당연하죠. 가지고 있는 근육이 적으니까 더 많이 털리는 거죠. 20대 이럴 때는 근육 여유가 있어서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티도 안 나고 괜찮지만 50대는 그런 여유가 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회복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조금 근육이 분해가 되더라도 밥 먹고 단백질 먹고 적당한 강한 운동하고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50대는 회복에 무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피로도 오래 남고 다음 운동량에도 영향을 주죠. 다음 두 가지는 뭘까요? 아쉬운 게 네. 호르몬도 문제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을 유지를 못하고 네. 지방을 태우는 게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줄면서 공복 운동을 해도 생각만큼 효과가 잘 안 난다는 거죠. 힘들기만 하네요. 네, 또 중요한 게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져가지고 공복 상태에서 막 운동을 격렬하게 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뚝 떨어지고 어지럽고 막 저혈당 쇼크 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네.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공복 운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하군요. 그러면 왜 아침 공복 운동이 무조건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설명하시는 네네. 건가요? 이것도 호르몬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네.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네. 아침에 일 때 일어나 하고 우리 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주면서 네.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복으로 운동을 하면 일어나 하고 오는 이 네. 콜티졸 호르몬이 또 중복돼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어. 스트레스 상태가 중복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것.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 일어나 이거 하면서 오는 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해버려요. 네, 그래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방신생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코르티졸이 만성적으로 이제 높은 상태가 될 수 있죠. 이 공복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필요하지 않은데도 코르티졸이 높은 상태. 이럴 때는 역설적으로 뱃살이 더 찝니다. 네, 그래서 몸 상태가 이런 호르몬이 있으면은 약간 거미처럼 몸이 배만 볼록 나오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체력을 넘어서는 강도로 공복 운동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밥을 너무 적게 먹어요. 살 빼려고. 영양 섭취가 부족한데 공복 운동을 계속 하면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거든요. 그럼 근육이 분해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내장 지방은 더 축적이 되고 이런 악순환, 뱃살이 찌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네. 억울하긴 해도 네. 너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상태들로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공복 운동을 잘못하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네.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크게 보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더 잘 축적이 되는 건데요. 자, 외형으로 봤을 때 거미와 같은 체형이 됩니다. ET 아시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오는,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 뱃살은 찌는 이런 체형이 되실 수 있고, 운동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체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배가 나온다면 혹시 내가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는 아닐까 의심 한번 해보시고요. 안에 근육이 빠지면 피부 탄력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근육이 받쳐줘야 피부가 처지는 걸 막아주고 탱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수분도 빠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뭔가 얼굴도 운동 열심히 했는데 더 처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운동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확 늙는다. 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운동하는데 갓생 막 하는데 피로해. 엄청 힘들어. 이렇게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내 몸을 축나게 합니다. 네. 부신이 코르티졸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스트레스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신 피로로 이어지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에도 개운하지 않고 자도 피곤한 상태가 이런 안 좋은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 체형이 이상해지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이렇게 온다 하면은 내 운동 방식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 운동이 안 좋을 수 있다면 5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방은 줄이면서 몸은 덜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침 공복이 아니면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네. 조금 20대랑 다른 패턴으로 좀 하시면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어떤 힌트를 드리면 운동 전에 단백질을 좀 드셔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공복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은 아니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양은 많지 않게 달걀 한 개 먹는다거나 그린 요거트 하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먹는다거나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한 스푼 네. 정도 먹는다거나 이러면 위장에 부담은 없는데 근육의 분해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아까 코르티졸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코르티졸의 근육분해 적용 억제됩니다. 어. 아주 중요한 킥이죠. 인슐린 반응이 탄수화물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면서 지방 연소 모드는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은 태우는데 근육은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거에 크게 집중하기보다는 근육이 이제 유지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너무너무 근육이 소중하고. 손실되지 네. 않도록 하는 네. 거에 집중을 더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운동의 종류도 아주 중요한데요.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시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뭐 스쿼트, 런지, 뭐 팔굽혀펴기, 뭐 헬스 뭐든 상관없습니다. 큰 근육들을 쓰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 60분 정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운동 종류에 따라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막 하면 성장 호르몬이 운동을 통해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때 유산소를 하면 지방 연소가 더 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또 시간대도 좀 참고를 해보는데 내 체형이나 뭐 피곤함이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상 후 30분에 한 정도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깨우고 네.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아까 단백질 좀 네. 섭취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보세요. 너무 이른 아침에 몸에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아가면서 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의원은 두통과 목, 뇌혈류 순환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 분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두통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책도 결국에 쓰게 됐죠. 그렇죠. 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 이 책이 두통 환자분들 그리고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에 저희 클리닉 링크하고 책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두통으로 힘드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앤묵 한의원의 차윤경 원장입니다. 사실 두통과 피로, 체중 관리 이런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또 체중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 번쯤 목 상태, 두통의 상태를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생각보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저희 클리닉과 책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의사 조경하 차윤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